오늘 아침 다 보셨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변호사님? 여섯 문장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네. 첫 문장이 이제,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 때, 참담한 심정이 네. 자기가 그 대통령으로서 범죄를 저질러서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는 취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설 자리가 아닌데 문재인 정부에서 억지로 이 자리에 서게끔 만들어서 참담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거고요. 예. 또 두 번째로 본 거는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네. 저를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는 나는 이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기소되거나 아니면 수사를 받는 사람들 있는데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좀 버텨라.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 행가의 의미가.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가겠다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간에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초란 그러니까 쫄장부의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참 끝까지 국민들을 실망시키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쫄장부. 오늘 점심 쫄면 드셨어요? 김한 기자님, 지금 현장에 너무 많은 기자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엄청 뒷얘기 좀 있죠, 지금. 예, 워낙에 취재 경쟁이 뜨거웠으니까, 이런 보통 취재를 하면 이제 전날부터 자리 경쟁, 그렇죠. 이제 자리를 맡고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저도 오늘 이제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출석하면서 모든 사람이 검찰에 출석할 때 말하는 한 문장을 안 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그 얘기를 해야 될 타이밍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할 말은 많지만 말을 아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재화 변호사님이랑 똑같이 이게 수사에서도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인지 어쨌든 대단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협조하겠다 이런 이제 흔한 얘기 한마디를 안 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흔한 말.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흔해서 사람들이 저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한 그 단 한마디. 그 마디를 안 했다. 그러니까 수사에 그 성실히 협조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이 변호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 피의자 신문은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이명박 대통령, 검사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문하면서 자백을 강요하거나 자백을 얻으려고는 하지는 않고요. 그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지금 오늘 수사는 사실상 유죄의 증거를 확보한다기보다는 형사소송법 따른 변명의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줬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사의 마지막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부인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보통 피의자가 자백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이제 조사를 할 때 유리한 사실은 적극적으로 진술할 권리가 있고 불리한 사실은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예컨대 소환에 응하지 않고 하더라도 기소는 할 수 있어요.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그래도 당사자 피의자를 불러서 검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 거니까 아마 120개의 질문사항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도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절묘하고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섯은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거기에 대답을 막 추궁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기재를 할 거예요. 예 아니면 답해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굳이 전직 대통령이니까 요즘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끊지는 않아요. 그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검사가 속기사가 아니니까 진술의 요지만 기재하는 거죠. 다 다른 부분은 다 영상이 녹화가 되니까. 왠지 기자들 취재하는 거랑 비슷해요. 비슷하죠. 기사 다 써놓고 맨 마지막에 확인만 받는. 확인받고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근데 요즘은 전에하고 좀 달라서
속기사가 따로 있고요. 속기사가 검사가 일일이 다 칠 수 없으면 속기사가 네. 치는 부분을 검사가 육하 원칙에 맞춰서 법률 요건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하는 형태로 많이 하죠. 네. 지금 법조 안팎에서도 비슷한 문서인데요. 검찰은 크게 3가지 정도에 지금 집중할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는데, 하나는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 그러니까 다스가 실제 누구 것이냐의 네. 여부. 지금 혐의가 뭐 16가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게 하나 중요하고, 또 한 덩어리는 이제 그 다스 소송비 대납. 네. 의 경우, 이것은 이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직접 뇌물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 네. 관련된 부분 늘 3가지 정도에 집중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진술을 들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지금 이제 다른 혐의도 많잖아요. 많죠. 지금 16개인데 네, 16 뭐예요? 정리해 오셨죠? 네, 그 보면 지금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4억 원을 수수했고, 네. 박재한 전 정무수석 2억 원, 김희중 전 부속실장 1억 원, 그리고 김진모 전 비서관이 5천만 원을 수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장다사로 전 기획관이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스 관련해서도 일단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라는 60억 대납 의혹이 있고, 이 과정에 김재수 전 LA 총영사관이 이제 소송에 관여를 했으면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렇죠. 혐의를 받고 있고요. 다스 내에서 30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회사죠, 이영배 금강 대표를 통해서 90억대를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고,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는 청계재단 이병모 사무국장이 60억 원대의 횡령 배임한 혐의, 그리고 그것 외에 이제 뭐 민간기업과 관련해서 또 뇌물수수들이 나왔었잖아요. 뭐 대보그룹이라든지 ABC 상사로부터 5억, 2억 이렇게 좀 소액들을 받은. 제2롯데월드는 뭐 대가가 아직 안 네, 아직 안 나왔으니까 들어간 문제는 그거는 더 앞으로 취재를 이제 수사될 더 거고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가장 빨리 네. 정리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는 범위, 그 부분만 우선 하고요. 아,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된 이후에 그 부분은 천천히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300억 그 다스의 비자금 횡령 문제 이런 부분들은 네. 좀 더 여러 차례 진술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40억 스위스 계좌, 네. BBK 스위스 계좌에서 직권을 남용해서 스위스 계좌에서 그렇죠. 다스가 네. 이렇게 돈 받아오게 한 거, 네. 이런 140억. 부분들은 네. 여러 차례 이제 당사자들의 진술도 종합하고 여러 차례 좀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네.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직 현재는. 근데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네. 이런 그 삼성으로부터 600억 그 변호사비 60억 대납 받았던 부분은 이미 사실관계가 딱 떨어지는. 그렇죠. 예. 모든 퍼즐이 다 맞춰져 있는 예.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별로 아닌 의미가 게 없어요. 예, 사실이 아닌 게 아닌 거죠. 이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에 오늘 김백준 비서관이 첫 재판이 네. 자백했죠. 열렸는데, 첫 재판에서도 변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 자기의 죄를 속죄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시간에 대통령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네. 모든 진상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상 근데 지금 뭐 백일화에 다 드러난 건데요. 네. 어제 그 리허설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기사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들하고 리허설을 했는데, 다스는 내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뇌물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뇌물수수는. 그리고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다스는 내 건 아니지만 이명박 일가의 가족회사다. 뭐 이런 식의 논지를 가지고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통할까요? 검찰. 연습은 다 하죠, 이제. 특히 그 피해자가 소환하기 전에 네. 변호사가 그것까지 안 하면 수임료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요. 아, 리허설은 다 합니까? 다 그렇게 하죠. 네. 검찰이 어떤 피해자에게 어떤 혐의를 두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주로 물어볼 네. 것인가 부분인데 어떻게 대답하라는 거는 다 하죠. 다 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말이 많아지면 네.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서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라 그러죠. 네. 그리고 검찰에서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갖고 검찰이 기소 안 할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뇌물 정치자금 변론을 하면 검사들이 예. 그 예우를 해준다면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거든요. 예. 그러면 착각에 빠져요.
조금만 더 설득하면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한 건가요? 요 말은 네. 예, 포토라인에서 그러니까 포토라인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네. 하도 국민들 비판을 많이 그냥 한마디 받아가지고. 하면 내가 마지막 역사에서 네. 마지막이기를 바란다는 이야기가 우회적으로 정치 보복을 이야기하는데 네. 정치 보복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꼭 참겠다 이런 거고. 아니, 저는 마지막 그 검찰에서는 그렇게 할 거예요. 변호사들이 좀 말 많이 하려면 허벅지 툭툭 떨어지면서 그만. 각하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이렇게 이제 고치를 하죠. 그리고 입회하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많이 유무죄 공무원 법정에서 법정에서 필요한 카드는 법정에서 제시를 해야 되니까 카드는 숨겨야죠.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다 나온 마당에 피행할 수 있는. 그런데요. 이제 재판은 검사가 수사했던 거를 변호사가 열람 복사를 해서 허점을 분석해서 거기서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뇌물 사건의 정치자금 사건은 공여자하고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하고 전달자의 여기 이제 지금 이명박 대통령 사건은 다 자백을 해놓은 건데 그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법으로 무죄를 다투는 거거든요. 진술의 신빙성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는 거지. 이 사람 진술이 전후에 일관성이 있는지하고, 그 다음에 허위 진술로 얻는 이해관계가 뭐가 있는지. 특히 예컨대 김백준은 객관적으로 봐서 공동정범인데 방조범으로 빼줬기 때문에 이거 선처 약속받고 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다른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기소를 안 해준 거 이게 허위 진술을 얻는 이득이 아니냐. 그 다음에 진술의 합리성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간접 사실을 갖고 판단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한들.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그런데요. 대부분 그래요. 제가 뇌물 받은 사건들도 뭐 언론에 나와버리면 다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무죄도 많이 받았던 것인데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40년 지기 뭐 김백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측근들이 전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측근들이 그 진술을 얻는 이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로 다툴 어떤 방법이 사실상 얼마 없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는 그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외부에서는 김백준 비서관이나 김희중 비서관 정도가 진술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전개된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깜짝 놀랄 만한 인사들도 MB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인사가 누구죠? 도저히 MB한테 불리한 진술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 사람들도 이번 조사에서는 M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이 있다. 조사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온 사람들을 취재해서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밖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검찰이? 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근데 검찰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명박 관련된 특검이 3번인가 4번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뭐 도곡동, BBK, 내곡동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고 검찰도 관련해서 수사를 2번이나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일부 무죄를 주거나 혐의 없음을 줬던 것들을 지금 엎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역시 상당히 부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부른 세레모니인 것이지 지금 이제 사실상 검찰 수사는 완성된 단계라고 봐야겠죠. 저는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상 이제 벼랑 끝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저희 팀 작가들이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본인 심정은 사실 국민들이 심정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죠.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는 일만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 이야기는 국민들의 마음은 뭐예요?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자기 치부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보복의 마지막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한 거잖아요.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실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법조계나 보수 쪽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명박 측근들이 배신을 해서 이명박이 이렇게 됐다. 근데 그 말 자체가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범죄 혐의보다는 그 다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측근들의 변화 때문에 이명박이 이렇게 됐다라는 프레임 속에 몰아넣어서 좀 이게 정치 보복이다. 정권이 바뀌니까 측근들이 자신들의 처벌이 두려워서 자기가 모시던 죽음,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통적인 어떤 죽음론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서 있는 건데, 저도 오늘 점심을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랑 먹고 왔는데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명박 많이 늙었더라.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사석에서 하는 것처럼 했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앞에 내리고 오늘 이제 출석할 때 보면 좀 한참 있다 내렸잖아요. 몇 초 있다가. 왜 그런 거 같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인공 눈물 같은 거 넣었을 수 있다, 거기는. 인공 눈물? 네, 거기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인간적인 보통의 사람의 그 성정이 없는 사람이다. 인간적인 어떤 접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고 왔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확실하게 자기 스탠스는 처음부터 뭐 정치 보복을 잘 당하고 있다. 이걸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이제 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될 때는 이른바 그 애국 세력 태극기를 든 분들이 막 밤샘 농성도 하고 지지자들이 몰려오고 막 이랬는데 되게 썰렁했어요. 기자들만 많고 자택 앞에. 그리고 한 명이 외마디를 외쳤는데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인광보다 그동안 너무 주변의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업보의 결과가 오늘 나타나는 그림인 거다.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제가 일반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대체 얼마나 살 것 같냐. 그래서 좀 많이 살 것 같다. 아니, 최소한 그 박근혜 대통령 정도 수준의 형이 선고되지 않을 거냐. 그보다 더 선고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니 이렇게 도둑질 해먹고 변호사비가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 못한다고 발언하는 거 보니까 자기 잠을 못 자겠더래요. 약 올라서 잠을 못 자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그 변호사비가 없어서 돈을 못 구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비를 대신 내줄 사람은 못 구했다는 이야기일 거다.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대납 전문. 대납, 모든 걸 차명과 대납으로. 차명과 대납으로 정리했기 아마 그렇게 해놓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은 추록해서 나와서 그때 대납해준 건 나머지 좀 찾아오라고 또 하지 않을까요? MB가 말한 참담한 심정, 이 자리에 설 게 아닌데 섰다. 이 해석 감사해요. 이런 시청자 의견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많은 기자들이 헬기를 띄워가지고 현장을 보여줬는데, 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텔레비전 드라마에나 나오는 그런 집이던데 민생 경제를 우려했어요. 국가 안보하고. 어떠세요, 기자님? 저는 한 달 전에 써놓은 줄 알았어요. 그 출석 소감을. 안보 상황이 그 위중하지가 않은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그렇죠. 남북관계 분위기가 좋잖아요. 10년 이래 제일 너무 일찍 쓴 거 아닙니까? 한 달 전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써놓은 것 같아요. 고쳐야 되는데 원고를. 이게 지금 그 UAE 나가면서 썼던 워딩하고 비슷하잖아요. 본인이 직접 썼을까요? 누가 써준 걸 읽었을까요? 밑에는 있는데,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썼던 연설이나 워딩에 비해서 상당히 좀 질이 떨어지고 천편일적인 말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왜 그런지 알아요? 본심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진심. 자기 본심이 아닌, 본심이, 사실은 본심이 있으면 본심을 글로 표현한 건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자기 마음은 다 쓰죠. 그러니까 자기 본 마음 따로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 따로니까. 유체이탈법입니까? 그렇죠. 민생경제랑 안보를 얘기하는 건 뭐 거의 늘 듣는 레파토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보 나왔어요. 속보. 이명박 땡땡 다스 내 거 아니다. 속보도 아니에요. 속보도 아니에요? 이미? 속보도 아니에요. 아니, 아까 이제 나온 얘기였어요. 내 소유가 아니다. 뇌물수수, 나는, 다음 속보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검찰에. 다스 도곡동 땅, 나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출발은 도곡동 땅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검찰이 결정적으로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도곡동 땅의 자금이 네. MB의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뒤에 얘기는 이제 쭉쭉쭉쭉 그냥 순리적으로 되는 얘기인데, MB 입장에서는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거는 내 거 아니다랑 모른다밖에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방어가 하기는 쉽지 않죠. 지금 2시 24분 지나고 있는데요. 그 오전 조사가 1시 10분에 끝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 네. 조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점심 메뉴는 뭘 먹었을까요? 뭐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네. 이게 그 때는 꼬리 검사 먹었는데 VIP들이 들어가면 뭘 먹었냐를 굉장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알려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 초밥, 네, 그런 뭐 네. 메뉴가 알려졌죠. 저도 이제 참여정부 인사 때는 제가 모시고 뭐 이강철 수석도 그렇고 염동연 의원도 그렇고 여러 분 그 입회를 그런 했었는데 사건을 많이 하셨네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입회를 했는데 근데 이제 보통요 좀 거기에 검찰에 가면요 건강한 사람들도 또 막 설사하고 그래요. 긴장해서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먹고 주로 물을 먹고. 근데 이제 점심시간에 인공 눈물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점심시간 때는 이제 변호사하고 큰 방이 꽤 큰 방이니까 큰 방에서 같이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전략 전술도 좀 짜고 이렇게 변호사는 이제 그렇게 긴장 안 해요. 변호사는 도시락을 시키더라도 다 먹는데 피의자는 초밥도 한두 점 먹고 안 먹어요. 변호사는 그래도 한 달이 걸러니까 그럼요. 밥을 먹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쵸. 안 넘어가겠죠. 근데 그 얘기 좀 마저 저 여쭤볼게요. 많은 국민들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29만 원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전 재산을 환원하고 아들을 전무해서 평직원으로 강등을 하고 뭐 이런 모종의 제스처들 이런 것들이 재판 전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검찰의 조사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군요. 그렇게 믿을 검사나 판사가 누가 있겠어요? 아니 여태 있다가 이제 와서 비자금 300억 조성하고 뇌물을 대통령 시절에 하여튼 지금 드러난 것만 110억 가량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푼돈이에요? 평생 그 기업을 해서도 100억을 기업한 사람들은 마련하기 어렵잖아요. 저는 100억만 있었으면 변호사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100억 있으면 누가 변호사겠습니까? 기자 하실 거예요? 100억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없어봐가지고. 그 전략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 받으러 가기 전에 이제 천안함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방명록에도 글도 남기고 했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보복 프레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 지지세를 규합하는 메시지나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라 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명박의 주 지지층에게 이명박이 사실은 그래도 막 돈 많은 것 같지만 다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지금은 변호사비 낼 돈도 없다더라 라는 어떤 바이럴을 지금 요새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 근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그런 진짜 그 SNS 메시지가 엄청 빠른 속도로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애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은 청렴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의 경우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니 저는 지지자들 모이라 그러면 100명도 안 모일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좀 그 신적인 존재로 그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렇죠. 지역에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실제 많거든요. 이제 5, 60대도 꽤 있었고 그게 거의 종교적인 신념에 가깝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뭐 검찰이 그 발표하더라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측면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토대가 없어요. 아마 왜요? 셀러리맨의 정치보복을 당했다. 내 지지자들 모이라고 하면 100명도 안 모일 겁니다. 내가 100명 이상 모이면 100명 이상 모이면 내가 변론해 줄 수도 있어요. 변론도 할 수 있다. 각하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비 보내드릴게요.
18원. 18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막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측근들이 모여있는 것만 해도 이재 변호사님 말씀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참여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어쨌든 좀 가치 공동체적 느낌이 있잖아요. 그 측근들과. 그러니까 그게 정반대의 가치이긴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뭉쳐져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익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익 공동체. 여기서 어떤 이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이명박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더 이상 이익을 창출해낼 수 없고 나의 이익에 반하면 측근들도 빨리 돌아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 요소요소마다 자기도 범죄에 가담했거나 공모했거나 뭐 공동정범으로 참여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놓고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들을 검찰이 그동안 안 해왔던 거지 수사를 할 때는 지금 계속 그 진술들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주식에 비유하면요. 그 이 공동체는 주가가 상승할 때는 같이 쫙 있는데 하락하잖아요. 바람 불일 때는 다 팔고 다 팔고 떠나는 거예요. MB는 다릅니다. 저희가 아까 점심 얘기를 했는데요. 평창에서도 보니까 엄청 잘 먹던데요. 이런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궁금한 게 어쨌든 변호인들이 함께 있잖아요. 지금 보면 강훈, 피영현, 그리고 박명환, 김병철 4명입니다. 원래는 강훈, 피영현 변호사였는데 박명환, 김병철 두 사람이 더 추가 선임이 된 케이스인데요. 이 4분이 좀 법조 내부에서 좀 어떤 평가를 받는 분들이에요? 뭐 강훈 변호사는 원래 베테랑 변호사고 굵직굵직한 사건도 많이 하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 민정비서 법무비서관을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같은 사건을 공동 변론한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 뭐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 2000년대 초반에 했는데 이분은 뭐 했던 그 재판 능력은 상당히 있다고 평가되지고 그 밑에 분들은 강훈 변호사하고 뭐 쭉 같이 해왔던 사람들인데 독자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이제 법무법인 바른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나와서 지금 열린이라는 법무법인을 만든 건데, 뭐 바른은 조금만 설명드리면 더 잘하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 급성장을 해서 그럼요. 최대 수의 법인이죠. 거의 뭐 뉴라이트 법무법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뉴라이트 계열의 그 변호사들이 많이 있었고, 네, 지금 이제 그 민변에 대항해서 만들었던 뭐 시변이라든지 이런 변호사 단체들이 몇 개 있는데, 이 변호사 단체에서 이제 주요하게 활동했던 분들이 바른 소속이거나 바른에 계셨었거나 이런 분들이고, 이 바른을 대표하는 어떤 법률인을 뽑으면 이 정동기 전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민정수석 비서를 했던 이 계열에서 이제 가장 급이 높았던, 근데 이번에 이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어갖고 선임되지 않았는데, 그 라인,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뉴라이트가 막 성장을 할 때 컸던 이제 그 바른의 법무법인 바른 출신들이 주 변호를 맡고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민사회도 상당히 뉴라이트 계열의 시민사회가 확장이 되고 커지고, 그리고 뉴라이트 언론도 생겼고, 그 다음에 법조계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생겼고, 이것이 이제 이명박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장기 집권 플랜,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름 보면 굉장히 원대한 계획을 갖고 국가를 좀 한번 털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돼요. 그러니까 도처의 모든 기업들을 동원하고 모든 재벌들을 동원하고 그죠? 그리고 법조계, 언론, 뭐 시민사회 다 동원해서 뭔가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정말 했었나? 이런 의혹도 좀 생깁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절에 이제 광우병 쇠고기가 끝나고 이른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모태가 됐던, 그래서 우파 단체들, 여기서 이제 문화라는 표현에서는 단순히 예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나를 키우고 이거를 이제 정경련과 매칭을 시켜줘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다 드러났던 방식인 거잖아요. 뭐 그 출발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거죠. 근데 영상 녹화에 동의하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했다. 그거 일반인들 기자들 좀 잘못 알고 있는데 영상 녹화는 검찰이 유죄 증거로는 제시를 못 하고요. 그렇죠. 그 유죄 증거는 이게 피해자에게 유리한 거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검찰 조서가 사실대 검사가 편의적으로 좀 작성돼 있으면 그 부분에 영상 녹화를 틀어서 이 부분은 조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로서 영상 녹화를 하는 거고요. 검사 입장에서는
적법 절차에서 강압이나 없이 적법 절차에서 했다는 것을 네. 보여주기 위한 것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는 지금까지 검찰청에서는 이걸 왜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느냐. 네. 그거를 만약 증거 능력을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데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면 판사가 공판에서 느끼는 공판 중심주의적인 재판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디오 보고 판단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표정이라든지 표정의 변화를 읽고 피고인이라든지 정인들의 표정의 변화를 읽고 아,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아, 그건 진실일 거야.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120개에서 130개, 그리고 전체 분야가 16개 분야. 네. 이 조사를 오늘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은 안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 입장은? 오늘 그래서 주요한 부분. 그리고 핵심만. 중요하되 쉽게 결론 나누는 먼저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지만 구속기간 연장을 할 때 그 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 다시 또 영장 발부를 하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또 다 해놓아버리면 물론 그 6개월간은 할 수 있는데 6개월이 지나버리면 새 영장 발부를 할 때는 범죄 사실에 기재돼 있던 거 갖고 못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근데 다수 140억 BBK 140억 추가로 계속 추가로 그걸 발부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죠. 그거 발부하니까 재판 거부해버렸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국정원 특활비가 제일 크다. 간단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입증을 하기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이명박 대통령을 하겠다는 혐의가 3개였잖아요. 국정원 특활비가 있었고 군 사이버사나 이렇게 동원했던 댓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스 문제가 있었는데 이 댓글 문제는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안 되면서 수사가 이제 계속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서 기각이 되면서 일단 지금 이 혐의에도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다스 부분도 여러 가지로 뭐 진술이 다 받아놨다고 하지만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국정원 특활비는 지금 김백준 비서관이 재판을 이미 시작했고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이제 우선적으로 좀 법률적으로는 처리하지 않을까. 그 검찰이 2번 이상 안 부르면 오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1시간 처음에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2시 안에는 나오기가 어려울까요? 그렇죠. 일단 그 질문 사항이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많아요. 많고 수법도 다양하잖아요. 또 이게 이제 심야의 조사를 하려면 본인의 동의,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회적 신분 심야 조사가 몇 시부터입니까? 심야 조사를 원래가 뭐 심야 밤 10시? 10시부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냥 보통 이제 저녁 먹고 이렇게 동의서를 받아요. 심야를 보통 10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본인의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못 받겠다 하면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포토라인에 서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이왕 밤새더라도 오늘로 끝내겠다는 심리. 오히려 피해자가 그걸 원해요. 한 번에 끝내자. 한 원샷이야. 번에 원사실. 그리고 검사들 오늘 또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저는 핵심적인 거 물어봐. 12시 이전에는 끝나기가 어렵고. 그 박근혜 대통령 조서를 변호인하고 본인하고 이제 열람 보고 수정하고 열람하고 하는 게 몇 시간 걸리거든.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정도 걸렸잖아요. 글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왜냐하면 이게 문장을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래 걸린 측면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그래도 고대 상대 나왔으니까 상대 나오고 아유, 그렇게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간에 이명박 대통령은 머리 회전은 빠르잖아요. 사물에서 판단은 빠르니까 모든 것이 이제 돈으로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은 무슨 의미인지는 빨리 캐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서 열람하고 하는 검토 시간은 좀 짧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21시간 있었는데 14시간 조사를 받고 7시간 조서를 봐서 결국 새벽에 나왔는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오히려 조서를 꼼꼼하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혐의가 워낙 많고 이것이 숫자와 관련된 것들, 날짜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과거에 한번
무혐의 판정이 났던 것들이 유죄 입증이 되는 과정들에서 어떤 증거들이나 진술들이 추가가 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사 플러스 조서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여기서 상식적인 거 하나 좀 제가 네. 말씀드리는데 조서를 고치는 부분은 검사 질문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댑니다. 네. 자기가 자기 말만. 대답한 부분만 네. 뉘앙스가 틀리거나 잘못됐던 부분을 하는데 보통 이제 꼼꼼하게 보면요. 변호사 조서 연락을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2시간, 저도 2시간, 2시간 반까지 했는데, 네. 2시간, 2시간 반 정도 하면 보통 혐의사실 10개 정도면 그 정도는 다 볼 수 있거든.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건데, 네. 이제 당사자가 이해를 못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설명해줘야 되니까 이게 무슨 뜻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은 굉장히 이례적인 박근혜 건데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네. 일일이 다 설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근데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김윤옥 여사 관련된 건데요. 사실상 누굽니까 정두원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경천 동지할 일의 하나가 이 사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명품백을 돌려줬다고는 하지만 명품백 안에 분명히 내용물이 들어있을 거고 내용물만 갖고 가방은 돌려준 케이스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이권과 관련된 요구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논거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가족이 걸렸을 경우에는 대표자 한 명이 처벌받고 끝내는 걸로 했는데 이 사건은 혹은 또 그밖에 뭐 다른 입건은 아는데요. 입건하고 기소는 아는데 네, 입건 보통 기소. 이제 신병 처리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예컨대 형 동생이 동업을 했다. 네. 부자지간에 동업을 했는데 그럴 때는 위에 사람이 이제 구속을 되고 불구속 기소하는 형태지. 범죄 혐의가 있고 김윤옥 여사가 실질적으로 좀 단독을 했다면 그거는 입건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거죠. 신병을 할 때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시키는 것은 좀 모양이 그러니까 그때는 불구속으로 기소는 할 수 있어도 또 형을 결정을 할 때는 크게 그거는 부분은 고려가 안 되는 거죠.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오늘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돌려보내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6일 후에 청구를 했고 근데 검찰이 그거는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을 때 한 20일가량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뭐 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6일인데 아니 이게 지금 구속영장 청구는 다른 피의자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 피의자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재판 준비를 이미 다 끝내놓고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로 할 것 같아요. 네. 일주일 내로. 법원에서 돌려보내지는 않겠죠? 저희가 하도 황당한 경우를 많이 겪어서 어떻게 하위에 종범, 방조범도 구속돼 있는데 김백준 구속돼 있잖아요. 방조범인데 주범이 그런 경우는 없죠. 네. 저희가 오늘 원래 경찰의 댓글 사건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요거는 조금 다시 한번 다른 코너를 마련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긴 밤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 추적하면서 계속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40억 스위스 계좌, BBK 스위스 계좌에서 직권을 남용해서 스위스 계좌에서 그렇죠. 다스가 이렇게 돈 받아오게 한 거 이런 부분들은 여러 차례 이제 당사자들의 진술도 종합하고 여러 차례 좀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직 현재는. 근데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이런 삼성으로부터 600억 변호사비 60억 대납 받았던 부분은 이미 사실관계가 딱 떨어지는. 그렇죠. 모든 퍼즐이 다 맞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이 아닌 게 아닌 거죠. 이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에 오늘 김백준 비서관이 첫 재판이 열렸는데 첫 재판에서도 변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속죄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시간에 대통령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모든 진상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상. 근데, 네, 근데 지금 뭐 백일화에 다 드러난 건데요. 네. 어제 그 리허설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기사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들하고 리허설을 했는데 다스는 내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뇌물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뇌물 수수는 그리고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다스는 내 건 아니지만 이명박 일가의 가족 회사다. 뭐 이런 식의 논지를 가지고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통할까요? 검찰 연습은 다 하죠. 이제 특히 그 피해자가 소환하기 전에 변호사가 그것까지 안 하면 수임료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요. 아, 리허설은 다 합니까? 다 그렇게 하죠. 네. 검찰이 어떤 피해자에게 어떤 혐의를 두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주로 물어볼 네. 것인가 부분인데 어떻게 대답하라는 거는 다 하죠. 다 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말이 많아지면 네.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서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라 그러죠. 네. 그리고 검찰에서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갖고 검찰이 기소 안 할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뇌물 정치자금 변론을 하면 검사들이 예. 그 예우를 해준다면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거든요. 예. 그러면 착각에 빠져요. 조금만 더 설득하면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착각에 빠지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한 건가요? 요 말은 네. 예, 포토라인에서 그러니까 포토라인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네. 하도 국민들 비판을 많이 그냥 한마디 받아가지고. 하면 내가 역사에서 마지막이기를 바란다는 이야기가 우회적으로 정치 보복을 이야기하는데 네. 정치 보복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꼭 참겠다 이런 거고. 아니, 저는 마지막 그 검찰에서는 그렇게 할 거예요. 변호사들이 좀 말을 많이 하려면 허벅지 툭툭 떨어지면서 그만. 각하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이렇게 이제 코치를 하죠. 그리고 입회하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많이 유무죄 공방은 법정에서 법정에서 필요한 카드는 법정에서 제시를 해야 되니까 카드는 숨겨야죠. 네. 그 이명박 대통령 오늘 아침 다 보셨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변호사님? 6문장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네. 첫 문장이 이제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 때 참담한 심정이 자기가 그 대통령으로서 범죄를 저질러서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는 취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설 자리가 아닌데 문재인 정부에서 억지로 이 자리에 서게끔 만들어서 참담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거고요. 또 두 번째로 본 거는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저를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는 나는 이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기소되거나 아니면 수사를 받는 사람들 있는데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좀 버텨라.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 캔카드 의미가. 그래서 어쨌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가겠다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간에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초란 그러니까 쫄장부의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참 끝까지 국민들을 실망시키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쫄장부. 오늘 점심 쫄면 드셨어요? 김한 기자님, 지금 현장에 너무 많은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엄청 뒷얘기 좀 있죠, 지금. 워낙에 취재 경쟁이 뜨거웠으니까, 이런 보통 취재를 하면 이제 전날부터 자리 경쟁, 이제 자리를 맡고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저도 오늘 이제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출석하면서 모든 사람이 검찰에 출석할 때 말하는 한 문장을 안 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그 얘기를 해야 될 타이밍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 할 말은 많지만 말을 아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재하 변호사님이랑 똑같이 이게 수사에서도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인지 어쨌든 대단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협조하겠다 이런 이제 흔한 얘기 한마디를 안 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흔한 말.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흔해서 사람들이 저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한 그 단 한마디. 그 마디를 안 했다. 그러니까 수사에 그 성실히 협조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이거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 피의자 신문은 형사소송법 바뀌면서 이명박 대통령, 검사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문하면서 자백을 강요하거나 자백을 얻으려고는 하지는 않고요. 그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지금 오늘 수사는 사실상 유죄의 증거를 확보한다기보다는 형사소송법 따른 변명의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줬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사의 마지막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부인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보통 피의자가 자백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다 나온 마당에. 피해갈 수 있는. 그런데요. 이제 재판은 검사가 수사했던 거를 변호사가 열람 복사를 해서 허점을 분석해서 거기서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뇌물 사건은 정치자금 사건은 공여자하고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하고 전달자의 여기 이제 지금 이명박 대통령 사건은 다 자백을 해놓은 건데 그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법으로 무죄를 다투는 거거든요. 진술의 신빙성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는 거죠. 이 사람 진술이 전후에 일관성이 있는지하고 그 다음에 허위 진술로 얻는 이해관계가 뭐가 있는지 특히 예컨대 김백준은 객관적으로 봐서 공동정범인데 방조범으로 빼줬기 때문에 이거 선처 약속받고 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다른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기소를 안 해준 거 이게 허위 진술을 얻는 이득이 아니냐. 그 다음에 진술의 합리성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간접 사실을 갖고 판단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한들.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그런데요. 대부분 그래요. 제가 뇌물 받은 사건들도 뭐 언론에 나와버리면 다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무죄도 많이 받았던 것인데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40년 지기 뭐 김백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측근들이 전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측근들이 그 진술을 얻는 이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로 다툴 어떤 방법이 사실상 얼마 없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는 그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외부에서는 김백준 비서관이나 김희중 비서관 정도가 진술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전개된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깜짝 놀랄 만한 인사들도 MB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인사가 누구죠? 도저히 MB한테 불리한 진술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 사람들도 이번 조사에서는 M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이 있다. 조사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온 사람들을 취재해서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밖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검찰이? 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근데 검찰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명박 관련된 특검이 3번인가 4번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뭐 도곡동, BBK, 내곡동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고 검찰도 관련해서 수사를 2번이나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일부 무죄를 주거나 혐의 없음을 줬던 것들을 지금 엎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역시 상당히 부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부른 세레모니인 것이지 지금 이제 사실상 검찰 수사는 완성된 단계라고 봐야겠죠. 저는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상 이제 벼랑 끝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저희 팀 작가들이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본인 심정은 사실은 국민들이 심정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죠.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는 일만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 이야기는 국민들의 마음은 뭐예요?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자기 치부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보복의 마지막의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한 거잖아요.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실이 드러난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법조계나 보수 쪽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명박 측근들이 배신을 해서 이명박이 이렇게 됐다. 근데 그 말 자체가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범죄 혐의보다는 그 다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측근들의 변화 때문에 이명박이 이렇게 됐다라는 프레임 속에 몰아넣어서 좀 이게 정치 보복이다. 정권이 바뀌니까 측근들이 자신들의 처벌이 두려워서 자기가 모시던 죽음,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통적인 어떤 죽음론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서 있는 건데, 저도 오늘 점심을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랑 먹고 왔는데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아, 이명박 많이 늙었더라.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사석에서 하는 것처럼 했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앞에 내리고 오늘 이제 출석할 때 보면 좀 한참 있다 내렸잖아요. 몇 초 있다가. 왜 그런 거 같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인공 눈물 같은 거 넣었을 수 있다, 거기는. 인공 눈물? 네, 거기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인간적인 보통의 사람의 그 성정이 없는 사람이다. 인간적인 어떤 접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고 왔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확실하게 자기 스탠스는 처음부터 뭐 정치 보복을 잘 당하고 있다. 이걸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이제 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될 때는 이른바 그 애국 세력 태극기를 든 분들이 막 밤샘 농성도 하고 지지자들이 몰려오고 막 이랬는데 되게 썰렁했어요. 기자들만 많고 자택 앞에. 그리고 한 명이 외마디를 외쳤는데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인광보다 그동안 너무 주변의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업보의 결과가 오늘 나타나는 그림인 거다.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제가 일반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대체 얼마나 살 것 같냐. 그래서 좀 많이 살 것 같다. 최소한 그 박근혜 대통령 정도 수준의 형이 선고되지 않을 거냐. 그보다 더 선고되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니 이렇게 도둑질 해먹고 변호사비가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 못한다고 발언하는 거 보니까 자기 잠을 못 자겠더래요. 약 올라서 잠을 못 자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이거 변호사비가 없어서 돈을 못 구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비를 대신 내줄 사람은 못 구했다는 이야기일 거다.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대납 전문. 대납, 모든 건 차명과 대납으로. 차명과 대납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놓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은 추록해서 나와서 그때 대납해준 건 나머지 좀 찾아오라고 또 하지 않을까요? MB가 말한 참담한 심정, 이 자리에 설 게 아닌데 섰다. 이 해석 감사해요. 이런 시청자 의견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많은 기자들이 헬기를 띄워가지고 현장을 보여줬는데, 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텔레비전 드라마에나 나오는 그런 집이던데 민생 경제를 우려했어요. 국가 안보하고. 어떠세요, 기자님? 저는 한 달 전에 써놓은 줄 알았어요. 그 출석 소감문을. 안보상 조사를 할 때 유리한 사실은 적극적으로 진술할 권리가 있고 불리한 사실은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 예컨대 소환에 응하지 않고 하더라도 기소는 할 수 있어요.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그래도 당사자 피의자를 불러서 검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사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 거니까 아마 120개의 질문사항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도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절묘하고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섯은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거기에 대답을 막 추궁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기재를 할 거예요. 예 아니면 답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굳이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요즘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끊지는 않아요. 그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검사가 속기사가 아니니까 진술의 요지만 기재하는 거죠. 다 다른 부분은 다 영상이 녹화가 되니까. 왠지 기자들 취재하는 거랑 비슷해요. 기사 다 써놓고 맨 마지막에 확인만 받는. 확인받고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근데 요즘은 전에하고 좀 달라서
속기사가 따로 있고요. 속기사가 검사가 일일이 다 칠 수 없으면 속기사가 네. 치는 부분을 검사가 육하원칙에 맞춰서 법률 요건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하는 형태로 많이 하죠. 네. 지금 법조계 안팎에서도 비슷한 문서인데요. 검찰은 크게 3가지 정도에 지금 집중할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는데, 하나는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 그러니까 다스가 실제 누구 것이냐의 네. 여부. 지금 혐의가 뭐 16가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게 하나 중요하고, 또 한 덩어리는 이제 그 다스 소송비 대납. 네. 의 경우, 이것은 이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직접 뇌물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 네. 관련된 부분 늘 3가지 정도에 집중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진술을 들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지금 이제 다른 혐의도 많잖아요. 많죠. 지금 16개인데 네, 16 뭐뭐예요? 가지요. 정리해 오셨죠? 네, 그 보면 지금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4억 원을 수수했고, 네. 박재한 전 정무수석 2억 원, 김희중 전 부속실장 1억 원, 그리고 김진모 전 비서관이 5천만 원을 수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장다사로 전 기획관이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스 관련해서도 일단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라는 60억 대납 의혹이 있고, 이 과정에 김재수 전 LA 총영사관이 이제 소송에 관여를 했으면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렇죠. 혐의를 받고 있고요. 다스 내에서 30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회사죠, 이영배 금강 대표를 통해서 90억대를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고,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는 청계재단 이병모 사무국장이 60억 원대 횡령 배임한 혐의, 그리고 그것 외에 이제 뭐 민간기업과 관련해서 또 뇌물수수들이 나왔었잖아요. 뭐 대보그룹이라든지 ABC 상사로부터 5억, 2억 이렇게 좀 소액들을 받은. 제1롯데월드는 뭐 대가가 아직 안 네, 아직 안 나왔으니까 들어가고 문제는 그거는 더 앞으로 이제 수사될 더 거고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가장 빨리 네. 정리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는 범위, 그 부분만 우선 하고요.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된 이후에 그 부분은 천천히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300억 그 다스의 비자금 횡령 문제 이런 부분들은 네. 좀 더 여러 차례 진술